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초 전에 논쟁적인 종교 자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코리아 퍼스트를 원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 등으로 문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고립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는 법안에 대한 연방 하원 투표가 곧 있게 됩니다. 지금 토론 중입니다. 텍사스주는 이민 상태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에게는 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매업 비상사태가 결국 그로서리 마켓까지 위협한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합니다. 미국인의 흡연은 줄어드는데 담배 회사 수입은 늘어납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TV 시사 모닝쇼의 공동 진행자가 약혼했습니다. 여자는 민주당, 남자는 공화당입니다. 엘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영국 필립 공이 더 이상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의무에서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전해드린 뉴스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전해드릴 텐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조나단 창이라는 서울 그 지국장이 서울에서 트위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도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 지국장이 썼는데 글쎄요. 우선 그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는 거부하고 물론 뭐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그 일본 지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서 유세 도중에 어떤 그 식당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원했다면 할 수 있는 시간을 짬을 냈을 텐데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가 워낙에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떤 후보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보다는 이제 특히 외교, 대북 이슈 이런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너무나 강성이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때로는 사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지만 뭐 그 밖에는 이제 포용 정책 같은 것도 많이 그 전하고 있는 그런 신문의 기본적인 지금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그 대북관 같은 것이 아마 그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하는 것은 크게 지금 상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짐작은 됩니다. 그 인터뷰를 하지 않은 그 뭐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 적어도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사 제목 자체가 큰 제목입니다. 트럼프의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게 사우스코리아에서 문제에 봉착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고립시키려는 그 계획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 평양과 대화하길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물론 뭐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많은 언론은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샤이 홍준표, 샤이 보수표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소수점까지 지금 그 안철수 후보와 똑같이 되기도 했지만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구글 트렌드를 믿는데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제 본인이 결국은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주장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언론은 주요 언론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쓰면서 평양에 가서 현재의 김정은 지도자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가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다는 것을 먼저 미국과 세계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화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난주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차기 한국의 그 대통령과 미국의 행정부가 말이 맞지 않는다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문재인 후보가 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그 높다고 보는 것은 유라시아 그룹의 예측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국제 정치 그 위험도를 연구하는 뭐 그리고 이제 자문도 하는 그런 그 회사죠. 뭐 기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달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그 찬스를 55%로 봤는데 이번 주에는 80%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개성공단을 다시 그 오픈한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반대 측에서는 유엔 안보리 그 결의 위반 없이 어떻게 개성공단을 지금 다시 오픈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또 그 반박을 한다는 얘기도 전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 통일 같은 것, 또 이제 뭐 김정은과의 회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 보도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을 때 만난다 하고 강조를 했고요. 뭐 사드 그 재협상에 대해서 당연히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지적을 했고,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한국의 그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아니죠, 연세대학교 그 최정금 교수 국제관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의 그 대북 정책이 전임자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전임자들의 햇볕 정책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에 대한 요구 없이 지원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인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트럼프 정책과 앞으로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남한의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명 그 한국에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 부산대학교의 그 로버트 켈리어 정치학과에서 요즘 강의하고 있는 2000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했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서로 그 참 이 문제에 있어서 껄끄러웠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스터 켈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저돌적인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융화적인 그런 정책을 쓴다면 세계의 많은 나라의 시각과 그 분리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선샤인 정책으로 돌아가려면 도대체 자신이 그 과거의 선샤인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를 증명을 해야지 되고, 또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그때와 지금 증명을 해야지 된다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기사에서 로이터 통신을 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을 한 것이군요. 헤드라인 바꿔야지 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그대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었는데, 로이터 통신은 먼저 그 미국에 살면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6살에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사우스 코리안 엔지니어,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듯이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리아 퍼스트라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발표한 책에서 쓴 그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이터 통신이 투표율이 높으면 더군다나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사전투표한 것을 보더라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떤 때 한국이 미국에 마치 그 복종하는 것처럼 굴종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게 너무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22만 명이 미국을 포함해서 투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뭐 출구조사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많이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무엇이 좋은지를 미국에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 무서워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또 다른 젊은이들도 지금 처음 투표를 한다. 2012년에는 투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힘들었었던 문제.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샌드위치고 그리고 사드 문제를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또 그 샌드위치다. 매사추세츠에서 살고 있는 최가림 씨,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이군요. 처음 투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 후보 지지자들도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한계도 느끼고 걱정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미국에 놓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으로 그 투표를 했다 하니까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짐작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사입니다. 지난 30년 만에 가장 높은 그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는 등록된 유권자가 83%가 투표하겠다고 하고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 91%가 투표한다고 하잖아요. 게다 대고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뭐 집 문 밖에 나가면은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도 투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뭐 서울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본인의 그 투표소 동네가 아니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게 그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좀 사람들이 적응이 됐고 올해는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도 지금 19세에서 29세 사이는 91%가 투표하겠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촛불 민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고 탄핵시킨 그 이후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투표에 많이 그 참여를 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나이 든 세대도 그 투표율은 뭐 워낙에 높으니까요. 이 나이 든 세대는 문재인 후보의 북한관 같은 것을 굉장히 못 믿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스트롱맨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봐라. 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느냐 하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도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빠졌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다 하다가 중간에 아니 이게 웬걸 안철수라는 사람이 뜨네 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죠. 그 뉴욕타임스조차도 홍준표 후보를 인터뷰를 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홍준표 후보를 뭐 인터뷰할 사이도 없었죠. 너무나 빠른 시일 안에 떠오른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앞서 오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가능성을 예상을 하면서 미국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만이 유일하게 지난주였었죠. 홍준표 후보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세 사람을 다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브리핑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보도를 해서 북한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까지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리고 NPR 방송에서는 오늘 아침 그 한국의 투표 문화를 전하는데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로 전해드리려고 할까 하다가 이것은 꼭 문재인 후보 그 선거 운동 같이 느낄 수도 있겠다, 들릴 수도 있겠다. 라디오기 때문에 효과음이 주는 그 강함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영향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NPR 방송은
K-팝 송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선거에 어떻게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데 그 노래가 전부 그 문재인 그 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캠페인 그 자원봉사를 하는 그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다지 아주 그 장황한 긴 그 영어 말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정도입니다. 군대에서 지금 제대를 했는데 일자리가 없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까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후보 그 진영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실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 그 노래를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알아들으신다고 하면서 문재인 이렇게 바꾼 뭐 취얼업이네요. K-팝 그런 노래를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을 계속 그 들려주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붉은 선을 넘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한 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 중국도 이런 때 대강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거대한 중국, 뭔가 그 속을 그 알 수 없는 곧바로 기분 내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중국의 반응은 북한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중국이 붉은 선을 넘었다. 그 미국에 놀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관영통신이 중국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잘 지내고 싶다. 우리의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 하는 내용을 이제 중국의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도 약간 연결이 되죠. 이제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그 돕지 않고 지탱해주지 않고 미국 쪽으로 날아간다 할 때 뭐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해서 러시아 쪽을 잡으려고 하고 이미 그 선을 이어놨다는 그러니까 그 중국도 또 뭐 북한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은 또 원치 않지 않겠어요? 한국전 있었을 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달려가서 뭐 말하자면 윤호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시작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고래의 싸움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중국이 끼어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피해를 입었고 그 바람에 이제 그 미국이 이거 뭐 대만도 어떻게 해야지 되겠네 하면서 이제 어물쩡하는 사이에 중국은 그 대만을 또 이제 이렇게 완전히 흡수하는데 뭐 시간이 더 걸리게 됐고 이런 상태에서 그 중국이 러시아가 완전하게 또 그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북한이 외교적인 것을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그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그 북한의 그 인공섬이 보인다. 그 세곳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서해 가까이에. 이 세곳섬에서 군사시설을 지금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미사일 발사대로 쓰려는 것 같다고 보도를 했고 요즘에 그 미국 언론에 탈북자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TED에도 그 10몇 분 동안 본인이 그 탈북한 것을 얘기했었던 라스트 네임만 생각나네요. 요즘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인터뷰 많이 하는 그 탈북자 여성이요. 그 여성 어제 그 팍스뉴스를 인터뷰하면서 북한의 실상 마구마구 비난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책 쓴 거에서 뭐 의도적인 그 왜곡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부시 대통령이 감명받았다고 하는 그 강철환 씨도는 지금 그 선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보수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요. 그 조갑제 TV가 그런 거 중계도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또 모여서 어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뭐 그런 모임도 갖고 어느 한 그룹 움직이지 않는 그룹이 이번 그 한국의 그 대선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거에서 움직이지 않는 젊은이들까지 투표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잠시 뒤에는 미국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어쨌거나 몇 %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 정치 철학이 됐던 느낌이 됐던 하고 싶은 욕망이 됐던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와의 관계와도 영향을 미치고요. 잠시 뒤에 이런 그 미국의 변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제 음성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리죠? 네, 지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스케줄을 보니까 이달 말에 해외로 나갑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가는 거죠. 다른 대통령보다 조금 그 해외 나들이가 늦습니다. 5월 25일에 이제 그 나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되고 브뤼셀에서 열리는 원래 안 간다고 하다가 가는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그것까지 제가 아직 스케줄 체크업은 못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을 가니까 바티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방문하는 곳이 이 세 곳이 되는 거예요. 어제 백악관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모하메드 아바스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 회담 내용 같은 것을 또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가깝다 해서 굉장히 그 원수 취급하는 그 다른 국가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한국이 이제 5월 9일 그 대통령 선거하고 5월 달에는 당연히 이제 회담은 없을 것은 뭐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통 이제 행정명령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할 때는 실내에서 하죠. 책상에 여러 그 펜과 그 서명하는 그 용지가 있고 그 서류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은 로즈가든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저는 이런 거 대통령 서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그렇게 많이 치는 것은 또 보기 드물게 봤습니다.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활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치 후보를 공식적인 그 지지하는 것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어 있는 뭐 피임 같은 것 또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선재단의 그런 그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주 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뭐 수녀님 얼굴도 보이고요. 랍비도 있었고 뭐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어쨌든 지금까지보다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들의 정치 활동의 그 자유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종교 자유를 지키고 종교를 또 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또 이제 종교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감면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한 좀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서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국 기도의 날이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순복음교회가 지금 비상사태다 하는 것 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도 지금 이제 복음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와이시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그 완전히 억셉트는 안 하는 그런 그 복음주의자들이 많답니다. 3번 그 결혼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직까지도 그 토론을 하고 있네요. 연방 하원에서 216표가 있어야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고 트럼프 케어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인과 직접 연관되는 것들이 많고, 세계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가 무효화되고 이 트럼프 케어가 이제 법으로 발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뭐 상원의 과정이 또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미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밖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해낸 이런 것으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연방 하원에 435명 가운데 공화당이 238명, 민주당이 193명인데, 공화당 가운데서도 이 오바마 케어 없애는 것을 다 지지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24명이 뭐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18명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 다음 주부터 휴회인데 투표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제 뭐 2명이 아파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입원해 왔다가도 워싱턴 DC로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 하원 중진 같은 경우는 다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온건한 공화당 사이에서도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바마 케어에서는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뭐 트럼프 케어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건한 공화당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투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원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토론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도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텍사스주가 Sanctuary City에 대해서 이 Sanctuary City 서류 미비자들을 조금 보호한다고 할까요? 그런 시리를 공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당연히 주지사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서명을 할 테고요. 텍사스 상원이 이제 어제 당파적인 그런 투표 차이로 21대 10으로 통과시켰는데, 로컬 정부와 공립대학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경찰의 경우는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구류가 된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라도 뭐 합법적인 이민자나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선출직 공무원이 서류 미비자를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게 애리조나 타입 Show me your papers, 서류 미비자인가 아니냐, 합법자라는 거 보여라 해서 이제 뭐 가지고 다녀야지 되는 주민등록증처럼요, 소셜 세큐리티 카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Show me your papers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한 게, 텍사스에서 만들어낸 법인데 텍사스의 경찰국장들이라든가 아니면 큰 도시요, 달라스, 어스틴, 휴스틴의 셰리프 국장들, 엘파소 같은 곳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겠어요? 이런 곳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그런 이민 커뮤니티와의 사이에 간격만을 높이는 것이다 해서 법 집행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 큰 도시의 경찰국장이나 셰리프 국장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텍사스주의 민주당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민주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 세비아 가르시아, 이름 뭐 라스트 네임 들으면 어떤 게인지는 알 수 있겠고요. 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이미 본인의 지역구에서 딱 보고 얼굴 색깔이 브라운이면 너 보여줘 페이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다른 합법적인 이민자의 인권까지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연결시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MBC 방송이 로버트 리안 후보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제요.
보면은 그 로버트 리안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물론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타운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많은 이제 그 라티노를 그 포함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여러 가지 그 권리도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그 행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민자에 대해서 참 힘든 이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내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고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문제를 연방 의회에 가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보이스를 전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월 6일이 로버트 리 안 후보와 지미 고메스의 결선 투표 날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는 이제 전반적인 미국의 소매업이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리테일 비상사태의 안전지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식품업계였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였는데 이 그로서리 스토어조차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지금 크게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 보면은 일단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특정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다른 곳으로 널리 퍼지고 다른 나라 슈퍼마켓도 비슷한 그런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켓까지도 지금 그 소매업의 그 비상사태에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는 요즘에 이제 한번 그 영국에서 들어왔다가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요. 프레쉬앤 뭐였죠? 프레쉬앤 그 작게 파는 프레쉬까지만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또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마켓 이름에도 프레쉬가 들어가서 혼돈이 되는데요. 지금 그 독일계 마켓도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 리들이라는 그런 그 마켓이요. 캘리포니아 남가주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2018년경이 되면은 동부에 많이 유럽에 이미 굉장히 많은 그 스토어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슈퍼마켓이 제일 많은 곳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텍사스주네요. 한 3,000개도 넘고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주라서 2,000개가 넘는데 슈퍼마켓끼리의 경쟁 당연한 거죠. 게다가 대고 요즘 그 달러 스토어에서 얼마나 많이 식료품을 팔고 있으며 약국, CBS 같은 곳 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아마존이 이제 그 식료품을 파는 것을 시도한 게 거의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드디어 이제 그 스토어까지 만들어서 아마존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돈도 많고 하는 회사니까 이제 거의 10년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식품업계에서는 아마존을 좀 겁나하면서 보는 것이죠. 앞으로 몇 년 사이 크게 변할 것이다 하는 그 요소 가운데 이제 아마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약국이나 디스카운트를 포함해서 스토어를 포함해서 그로서리가 스토어가 숫자가 너무 많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이 개발이 되면은 항상 앵커 테넌트를 딱 마켓으로 두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로서리 스토어, 달러 제너럴 같은 그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900개가 늘어나서 올해 더 늘린다고 하고 CVS도 한 8,000개 정도 늘린다고 하고요. 달러 제너럴의 경우는 보통 달러 스토어가 그로서리 같은 것이 조금일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의 75%는 음식, 식품, 푸드, 비누, 페이퍼 타월 이런 곳에서 온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대고 스토어가 늘어나고 하니까 경쟁이 생겨서 식료품 값이 사실은 원래 사올 때는 비싸게 주고 사오는데 자꾸만 가격 경쟁이 너무나 생기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도 월마트도 지금 무척 압박받고 있답니다. 월마트 수입의 반 정도가 그로서리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제는 더 이상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켓에 가서 잔뜩 사와서 예전에 그 스테이션 웨건이 많이 팔렸잖아요. 거기다 뒤에다 잔뜩 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건강 같은 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뭐 자주 가면서 예전만큼 많이 정말 사날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날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캐더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앞치마 이름 따서 블루 그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딜리버리 해주는 곳도 많고 또 요즘은 동네에 있는 파머스 마켓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경쟁이라는 얘기인데 뭐니 해도 아마존이 제일 큰 그 위협이랍니다. 아마존이 지금 온라인과 스토어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린 듯 보이기는 하지만 확장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고요. 이것을 블룸버그가 어디에 비유하냐면 사람들이 신발을 온라인에서 사는 거 처음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신어봐야지 되니까. 신발은 뭐 길이뿐만이 아니라 볼의 그 넓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뭐 한꺼번에 한 10개씩 사서 바로 그 이제 돌려보낼 수 있는 레이블까지 보내니까 뭐 마음에 들면 한두 개 고르고 9개 돌려보내고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아보카도는 꼭 만져보고 사야지 되고 고기를 살 때는 고깃간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전통이 이제 사라져간다 하는 내용을 지금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전해드리죠. 지금 미국의 담배 판매량은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37%가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담배 회사의 수입은 32%가 늘어났대요. 왜 그러냐면요. 담배 판매뿐만이 아니라 법적 소송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뭐 간단하죠. 문제는 담배값이 2001년도에 평균 뭐 이거보다 더 비쌌던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3달러 73센트였다면 2016년에는 6달러 42센트니까 거의 2배. 더 비싼 곳 더 많죠. 뉴욕의 담배값 얼마죠? 뉴욕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와 영국 얘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아주 그 우파인 여성 후보와 또 그 중도파인 젊은 남성 후보가 마지막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에서 마린 르펜 그 우파요 블랙시트 찬성하고 이민 반대하고 하는 브리지트 바르토가 지지하는 이 후보가 지금 저 중도인 그 39살이죠? 39살 맞죠? 네, 그 젊은 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은 독일의 앙겔라 머켈이 그 프랑스까지 다 그 본인이 통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 앙겔라 머켈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크롱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우파 프랑스 우파의 흉한 모습이 바로 그 상대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결선이 있는데 이 젊은 그 마크롱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성에 대해서는 남자 후보에 대해서는 39살 맞네요. 10년 전에 나이 차이가 24살 나는 지금 현재 64세인 아들뻘이죠. 어머니뻘이죠.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해서 원래 15살 때 드라마 스쿨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지금 이 후보의 부모가 떼어놓으려고 학교도 전학시키고 했는데 계속 10몇 년 동안 이어져서 결국은 10년 전에 결혼을 했고 이번에 더군다나 이제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이겼을 때 딱 그 승리 연설 같은 거 할 때 연단에 같이 올라섰잖아요. 64세의 부인과 39살의 남편이. 그래서 많은 프랑스 여성들은 이거 여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렇게 오랜 동안 남편으로서 수많은 그 업무를 했었던 그 필립 공이 나는 더 이상 공식 업무에서는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는 이 뉴스를 브레이킹 뉴스 비슷하게 영국의 그 궁에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픈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발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필립 공이 96세인데 아직 건강한 것이고요. 또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91세인데 괜찮다고 하고 70년 되잖아요. 11월 되면 결혼한 지가. 그런데
했는데 1년에 너무나 많은 그런 공식 행사에 지난해만 하더라도 110일을 공식 업무를 봤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그런 행사장에만 가겠다 했더니 와이프가요, 여왕이 오케이 했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안 한다는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유롭고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이 모닝쇼 못 보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요. MSNBC의 그 모닝조의 조 스카보로 54살, 미카 브레진스키 50살,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 다 이혼한 사람인데 지난 주말에 약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민주당이고 남자가 공화당이라서 쇼 진행하다가도 가끔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쇼 호스트들이 결혼을 하고도 프로그램 계속 할까 궁금합니다.